있는 경우 이 채권자 매수인이 현장 답사가서 담배 피다가 불려버렸다. 상식 얘가 불이익을 당연히 입어야 되니까 이 경우도 계약은 유효고 후발적 불이익이니까 소유권은 채무 대금지급 처음 부담하고 이행률 부과했으니까 이 채무는 소멸이 되고 문제는 이거하고 저 대가지 우정국에 놓는 대금지급 처는 어찌 됩니까? 이 매수인 채권자의 규칙사고 있는 경우는 이게 소멸이 안 되고 존속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매도인은 자기 채무는 면하겠지만 매수인에게 대금지급 청구할 수 있는가? 이 채무는 존속하니까 대금지급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결론 매수인 채권자는 건물 만져도 못 보면서 대금 1억은 지급해야 되니까 불이익을 예감는다. 이런 스토리인데 이건 당연한 거지 않냐면 이한테 규칙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지금 3월 10일이 이행기라고 가정을 하자 말이야. 그래서 이행기가 도래해서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했어요. 아나 건물 인도에 가라 이렇게. 그런데 얘가 차일필 미루다가 흔히 말하는 수령 지체 미루다가 3월 한 15일쯤에 옆집에 불나서 벼락이 떨어져 건물이 멸실이 됐다. 그러면 이 경우는 수령을 지체하는 도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에 불과된 거야. 만약에 수령 지체가 아니라면 쌍방 채무서 이행에 불과하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야죠. 이거는 수령을 지체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식 얘가 불이익을 입어야죠. 그래서 이 경우도 동일한 이유에서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으니까 이런 건 아주 간단한 거고 따라서 저 일부 학자들은 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기극히 상식적인 걸 상식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혼 부담이 아니고 실질적 의미 이혼 부담은 두 사람 모두에게 규칙사가 없는 경우 아까 제일 처음에 들어준 거 요거는 누구한테도 규칙사가 없으니까 결국 입법자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채무자 이혼을 부담하면 돼 있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시험도 그게 많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세트로 묶어서 사례내기가 좋으니까 이한테 규칙사가 있으면 무치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점검을 한번 해보자는 거. 지금 후발적 불능이죠. 여기서 지금 예를 내가 이렇게 들어줬어요. 첫 번째 벼락에 떨었다. 두 놈 모두 규칙사유가 없다. 채무자 이혼 부담한다. 두 번째 얘가 불렸다. 얘한테 규칙사유가 있다. 채권자가 이혼 부담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안 가르쳐준 게 지금 남아있어요. 뭐가 지금 남아있나요? 얘가 불렸다. 요거는 지금 아직 안 나왔죠? 매도인 채무자가 불렸다. 이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이거는 바로 뒤에서 이제 써먹어야 돼. 왜 주지를 시켜주냐? 원시적 불능 아까 가르쳐줬고 후발적 불능 지금 나왔는데 위험부담 두 개 가르쳐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얘한테 규칙사가 있는 경우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안 했다고 말이야. 그죠? 요거 하나만 딱 남겨두라고 말이야. 그 다음 제3자라는 계약은 쌍무계약이 흐르고는 전 상관이 없다. 다시 한번 전제를 딱 하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요. 실생활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게 제3자라는 계약한 걸 의식만 못했을 뿐이지 아주 쉬운 거라고 말이야. 지금 이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1억 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매도니까 얘가 1억 원 받는 거렇게. 근데 문제는 이 갑이라는 애가 병에게 1억 원을 줄 것이 있더라는 거. 왜 줄 것이 있느냐?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돈을 빌렸다. 또는 얘가 저 건물을 이 병으로부터 1억 원에 매입하는 매매를 했기 때문에 건물 매수대금 지불하기 위해서 땅 팔았다. 그러면 원래도라면 땅값 받아서 지불하면 되는데 이 대목에서 밥만 먹는 집 아니라고 말이야. 따라서 왔다 갔다 얼마나 귀찮냐가 말. 편한 방법을 찾자고 말. 가비을에게 부탁하면 돼요. 어이 1억 원 나한테 주지 말고 자네가 직접 병에게 주소. 예, 얘한테 주나 얘한테 주거나 알았네.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도는 제3자 병이 이 매매로 또 생긴 1억 원짜리 대금 채권 취득. 나 주라 바로 지불하면 결제하기 얼마나 편하냐. 이런 거를 제3자라는 계약. 이 갑이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다만 이 사람은 법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만 모르겠을 뿐이고 이제 법 공부하게 되면 요게 제3자라는 계약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이 경우는
얘가 얘한테 1억을 날라 청구하는 권리를 갖고 그럼 얘는 얘한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런 것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용어 정리. 이때 각 같은 애를 글자 그대로 요약자로 불러요. 한자 뜻풀이라고 말해요. 채무부담 약속을 요청하는 자. 나한테 1억 주지 말고 얘한테 줘라. 나한테 채무부담 하지 말고 얘한테 부담하라. 요약자. 그럼 얘는 승낙할 낙자를 써서 낙약자 그러겠죠. 채무부담 약속을 승낙하는 자. 얘는 이제 권리 취득하니까 이런 애를 수익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물론 이 제3자라는 계약도 요즘에는 100% 사례가 나와요. 해년마다 한 문제씩. 100% 거의 사례로 요즘에는. 사례 풀 때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누구인지 순식간에 확인할 것. 그 대신 예단은 가지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중개사 수준을 감안해서 보통 경우는 매도를 요약자로 많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란 거예요. 매수를 요약자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뇌 구조 바꾸라고 말이야. 뇌를 다 경직되게 딱 철근 공부도 하지 말라고 말이야. 지금 얘는 내가 매도를 요약자로 들어줬지만 여러분 시험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내니까 매수를 요약자로 할 수도 있고 확인은 꼭 하라고 말이야. 얘가 요약자가 되면 어떻게 요청할 것 같아요? 나한테 뭐 하지 말고 소유권 이전하지 말고 또 설마 매수를 요약자인데 대금 나한테 주면 그런 사람도 없겠죠. 당신의 여러분을 믿지를 못하니까 소유권 넘겨주지 말고 누구한테 넘겨라? 병에게. 요약자. 그럼 얘가 알았다. 니한테 넘겨, 얘한테 넘기는 똑같은가? 얘한테 넘겨줄게. 낙약자. 뒤집으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중개사 수준을 감안해서 매도를 요약자. 그러나 확인은 꼭 하라는 거. 그 다음 여기 제3자라는 계약은 보통 계약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보통은 매매를 하면서 젓가락은 얹어놓는 거야. 뭘 얹어놓느냐? 나한테 1억 주지 마 얘한테 줘서 그래 알았네? 요걸 여기다 얹어놓은 거예요. 이처럼 제3자라 이건 권리를 취득케 하는 약정 이거를 줄여서 제3자 약관 그래요. 요걸 합해놓은 것이 제3자라는 계약이니까 보통은 매매하고 다를 것은 없다. 요거 젓가락 하나 던져놓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제3자라는 계약은 특히 결제수단의 편의성 때문에 실성으로서 많이 행해지는데 우리가 실성으로서 가장 많이 겪고 사는 제3자라는 계약은 누구나 한 번쯤 체결해봤지만 뭐가 있을까요? 보험계약, 보험계약, 생명보험계약, 피보험자, 보험회사, 생명보험 가입했다. 나 죽거든 어차피 이 사람은 보험금 못 받아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제3자라는 계약이 돼. 나 죽거든 보험금 아들놈한테 줘라. 요약자, 보험회사 알았다. 낙약자, 아들놈, 수익자. 제3자라는 계약. 따라서 우리 실수에서 많이 행해지는데 문제는 이제 한 가지가 남아있다 말이야. 이게 사례 문제가 그 100%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보상관계하고 다른 말은 기본관계라고 그러는데 대가관계하고 요걸 모르면 제3자라는 계약은 건너뛰어본 게 나아요. 문제 못 푼다고 말이야. 다른 거 다 외워도. 이것도 한 번 가르쳐주면 딱 1분 만에 깨우친 사람이 있고 3년이 가도 이해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상관계는 뭘 말하냐 그러면 기본관계로 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제 이 사안에서 이자로부터 1억 받고 싶으면 1억 받겠다. 흔히 말하는 수익의사표시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얘한테 1억 원짜리 대금 채권 생겨요.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은 상식적인 이야기야. 나는 원래 얘한테 1억 받았겠죠. 근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뜬금없는 아들이 둘이 약정을 맺어서 얘한테 받아라 했는데 얘 얼굴 보니까 싸가지가 뒤지가 없어요. 나 얘한테 받고 싶은 생각 없어. 원래대로 얘한테 받고 싶지. 그러면 얘한테 안 받아야 돼. 뭘 말해요? 둘이 계약에서 당연히 권리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야 이게. 그래서 받고 싶으면 뭐 하라는 거야. 받겠다 수익의사표는. 그게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수익의사표를 하면은 얘가 이제 대금 채권을 가져요. 그런 다음에 1억 원 달러 청구하면 1억 원 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1억 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입어요. 그럼 이 경제적 손실은 누군가에서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칠판의 사례 같으면 요약자 갑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받으면서 보상이 되겠죠. 해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이런 원인관계를 글자 그대로 보상관계 이렇게 불러요. 얘가 수익자에게 이행하면서 입은 손실은 요약자에서 보상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말로는 기본관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상관계를 꼽아야 되는데 그래야 문제를 풀기 때문에 지금 얘가 입은 손해는 이자로부터 소유권을 받음으로써 보상이 된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상관계라고. 그럼 정확하게는 이 토지 매매 계약 이걸 토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요약자와 낙약자서 원인관계 보상관계는 요 매매를 말한다면 이걸 통해서 소유권 넘겨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상관계 흠결을 하자가 제3자랑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가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흠결하자는 말도 알아듣죠. 흠결이 뭐예요? 총칙에 나오는 의사흠결, 의사표 불일치 107, 108, 109 하자는 110 벌써 잊어먹었나요? 또 한 2주 안 써먹었더니 법조문에 흠결하자는 말 엄청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제 107조, 110조까지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다. 그럼 제3자는 어찌 되는가? 당연히 영향받잖아요. 따라서 여기 보상관계의 설명드려야 돼요. 보상관계의 흠결을 하자는 제3자라는 계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이게 무효 취소가 되면 제3자 계약도 무효 취소된다 그 이야기야. 외울 필요 없잖아요. 문제는 따라서 낙약자는 보상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지겹도록 출제하는데 상식, 이해하면 상식이야. 얘가 1억 원 달라고 했을 때 얘가 얘한테 내가 갑하고 처한 토지 매매가 뭐가 됐으니까 무효 취소가 됐으니까 1억 원 못 주네 개길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요. 개개하죠? 그 이야기. 따라 낙약자는 보상관계로부터 발생된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사례 문제로 내고 이렇게 말로도 내고 그 다음 대가관계. 이 보상관계는 아주 쉬워요. 이거 틀려버리면 이건 뭐 어째 합격하고는 거리가 멀어. 문제는 대가관계라고 말이야. 지금 칠판의 사례에서 이 갑이 이 토지 매매로부터 발생이 되는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을 수익자로 하여금 취득토록 할 때도 지네 둘 사이에 내부적으로 일정한 원인관계 있다는 거. 여기서는 1억 원짜리 건물 매매를 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다 그래서 대가관계 1이 부르는데 대가관계라는 용어가 붙은 이유는 얘가 보상관계는 얘 보상관계는 이거는 설명을 안 하는데 책을 읽어보면 그죠? 대가관계는 설명해 놨어. 그럼 설명하려면 이것도 좀 설명해 놓던가. 얘가 입은 손실은 얘에 의해서 보상이 된다 해서 보상관계를 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거는 설명이 없어.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대가관계는 설명해 놨잖아요. 왜 대가관계라고 하는 건지. 왜 대가관계라 그래요?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얘가 결과 소유권 넘겨주면 얘도 손실 입잖아요. 근데 얘가 입은 손실에 대응하는 관계다. 그래서 요 두 놈생을 대가관계 그래요. 결과적으로 얘가 소유권 넘기면 손실 입는데 대응하는 관계다. 얘는 이자로부터 뭐한다? 건물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대응한다. 그래서 대가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똑같이 물어봐. 이 대가관계 흠결을 하자가 제3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거. 한눈에 봐도 별개의 계약이잖아요. 요가 그건 따로따로기 때문에 대가관계 이 건물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됐다 그래서 이게 무효 취소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집중 물어본 것이 따라서 잘 봐야 돼요. 낙약자는 그래서 외우면 안 돼. 낙약자는 대가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아까 보상관계로부터 발생한 항변권을 가지고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대가관계로부터 발생한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상식이야. 얘가 얘한테 1억 원 달라고 했을 때 얘가 소문을 들어보니 자네가 갑하고 처럼 건물 매매가 무효가 됐다며 그래가 1억 원 못 주네. 그럼 얘가 얘한테 뭐라 그래요? 이 새끼 웃긴 새끼라고 말이야. 야 내가 이 새끼 얘하고 매매한 것이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 이야기야. 상관없잖아요. 따라서 낙약자는 대가관계로부터 발생한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을 뭐 한다는 거야. 따라 1억 원 달라 그러면 1억 원 지급해야 돼. 나머지는 지네 둘 사이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 알아듣나요? 아울러 요약자도 마찬가지야. 요약자도 낙약자에게 내가 병으로부터 건물 1억 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대금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한테 땅을 팔았거든. 근데 이게 무효가 됐으니까 건물 안 사도 되니까 나도 땅 안 팔게 이렇게 했다 쳐보세요. 얘 뭐랄 것 같아요? 이 새끼 똑같은 새끼란 말이야. 또 똑같은 이야기야. 네가 병하고처럼 매매고 나하고처럼 기하고 무슨 상관인데 요리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거 알겠나요? 따라서 요약자도 대가관계가 무효였다는 걸 이유로 해서 보상관계로부터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 여기서 토지에 대한 속기는 채무죠. 이 채무를 낙약적에 이행 못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 사례도 물어보고 거기 지금 판례를 보면 뒷페이지 넘기면 보상관계 대가관계 나왔는데 우측에 보면 색칠한 중간에 판례 나와 있죠. 거기 판례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세요. 앞에 내가 설명이 되었고 거기서부터 낙약자는 그 앞에 이제 이유가 써졌고 요약자 낙약자의 기본관계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결론이 세 줄 썼는데 외우지 마세요. 물론 그대로도 시험에 나오지만 이렇게 사례로 나오고 낙약자는 요약자 수익자서 법률관계 이게 대가관계죠. 법률관계는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고 못하고 그게 보상관계하고 반대죠. 이해했나요? 그 다음 외우지만 외우려면 머리통 깨지 1년 12달 외워도 못 외워요. 요약자도 대가관계 부존재 효력의 상실 이후로 저 건물 매매가 무효됐다 그 이야기야. 자신이 기본관계에서 나약자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토지에 대한 속기자 뭐하겠다고 개길 수 있냐? 개기면 뒤지게 맞아. 거부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해서 한 번 이해하면 영원히가. 이게 지금 대가관계 보상 이게 시험에서 90% 이상 출제가 되는데 제3적의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나머지 백날 공부해도 허당이니까 차라리 이 부분은 건너뛰는 게 나아요. 한 문제 틀려도 91.5요. 여러분 시험 60점 넘기면 돼. 그 대신 대가관계 보상관계 자유를 갖고 놀 수만 있으면 한 문제 건져요. 내가 하나 듣겠나요? 집에 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 이용고 잘하세요. 그 다음 성립요건 유효한 계약이 있을 거 제3자 약관의 존재 동그라미 1번 2번 점검 따가고 제3자라는 계약의 성립 당시에 수익자는 현존 특정됐을 필요는 없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를 부인 배수는 태하로 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다 칠판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제3자가 취득하는 것은 대부분이 권리예요. 나한테 1억 주지 마 얘한테 줘라. 그럼 1억을 대금 채권 취득하니까. 그런데 이 말을 좀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 왜 공짜로 주는 걸 왜 못 드시냐고 말이야. 어부치나 며치나 똑같다고 말이야. 보세요. 얘가 얘한테 나한테 1억 주면 얘한테 주소. 그럼 얘가 이런 대금 채권을 취득하잖아. 이게 제3자 계약 전형적인 방법 모습이죠. 그런데 얘가 여기 수익자에게 1억은 받을 것이 있어요. 얘가 1억은 얘한테 빌려줘서 받을 게 있다고 해서 이 갑이 토지를 얘한테 팔면서 이렇게 했어요. 토지 매수금 나한테 주지 말고 자네가 병으로부터 받을 1억 원을 뭐 해주소? 받지 말소. 면제해 주소. 똑같죠? 똑같잖아. 권리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시키는 계약도 제3자라는 계약으로서 유효다. 자주 물어보는데 이러지 애우지 말고 좀 해봐요. 이렇게 1억은 줘서 하는 것이나 받지 말소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 이야기라고. 좀 애우지 마세요. 자꾸 생각하셔야 실력이 늘어. 자꾸 생각하면 처음에가 좀 힘들어서 그러지. 자꾸 생각하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 인간상 그러잖아. 고달픈데 뭘 자꾸 생각하냐고. 그냥 본능적으로 대충 살면 되는 거지. 근데 법 공부는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이게 안 되지만 습관이 돼요. 생각을 자꾸 하면. 그럼 선생 도움이 필요 없다고 나중에 하면. 그 다음 뒤에 먼저 얘가 이제 권리 취득을 하면 수익 의사표를 해야 돼요. 따라서 한 가지 것만. 지금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나약자 두 사람이 당사자예요. 이 두 사람이 해서 이미 제3자는 계약은 성립이 됐고 얘가 수익 의사표 시하면 얘한테 권리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익 의사표 시는 이 계약의 성립 요건이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점검 딱 외우지는 마시고 그 다음 이어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수익 의사표 해야지 이제 권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익 의사표 하기 전하고 수익 의사표 한 후하고 둘로 나누어서 이제 법률관계를 따지면 되는데
여기에 수익의사표를 하기 전에는 그러면 아무런 권리도 못 갖습니까? 수익의사표 해야지 대금 채권 권리 취득하니까. 아닙니다. 그 이야기고. 수익의사표를 하기 전에도 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1억 원 받겠다 수익의사표를 할 때 얘한테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하면 돼요. 내가 1억 원 받아도 괜찮을까? 받아야 내가 줄게. 이게 필요 없고 일방적으로 받겠다. 의사표시하면 1억 원짜리 대금채권이 생겨. 따라서 권리적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를 민법체계 여기저기 매 시간마다 나오죠. 형성권이라고 부르죠. 따라 수익의사표 하기 전에도 수익자는 일방적으로 수익의사표시만 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형성권을 갖게 되고, 이 형성권은 당사자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제척기간 민법규정 맨날 나오죠. 몇 년으로 책에 쓰였던 거예요. 10년 이렇게. 원리가 똑같이 적용돼요. 따라서 얘는 10년 이내에만 얘한테 수익의사표시 하면 돼요.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서 얘는 또 불안정한 주의에 놓이겠죠. 10년간 넉넉고 쳐다보지 말고 이 불안정한 주의에 놓게 되는 상대방은 또 보호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얘한테 인정해준 권리가 밥만 먹는 이 많이 다 물어봐라. 최고권이고. 따라서 얘는 얘한테 넉넉고 기다리지 말고 1억 원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익의 향수업에 관해서 확답해달라고 최고. 유익의견 확답을 받지 못하면 확답 안 했다 그 말은 얘는 뭐 하겠다? 안 받겠다 그 얘기가 수익을 거절한 거 본다. 기본 스토리. 따라서 거기 가로천 2번에 1번 형성권이다. 제적기한 10년을 그린다. 특이하게 했으면 극으로 올라가서 동그라미에서 하면 540조 점검 따가고 밑에 수익의사표시 후가이자 시험에는 집중적 출제가 되는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거 들려보면 뭐 명함 못 내밀고 수익의사표 한 후는 세 가지 거를 집중 출제한다는 거. 첫째, 일단 이제 얘한테 권리가 발생이 되면 수익자 권리가 발생이 된 이후에는 수익자 권리를 소멸,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 시험은 이런 식으로 지겹도록 출제해요. 얘한테 일단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이 생겼다. 그럼 1. 요약자, 낙약자가 합의에 의해서 합의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요걸 합의 해지하면 이자 권리가 소멸이 되니까. 또는 매매대금 1억 원을 7천만 원으로 감액시킬 수 있는가. 감액하면 권리가 1억에서 7천으로 변경이 되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냐 그 이야기인데 안 된다 그 이야기고. 권리가 발생되면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키는 행위를 해서 안 되니까. 그 대신 예외가 있다는 거 최근 판례하면 첫째, 요약자, 낙약자가 미리 수익자 권리를 소멸, 변경 수 있음을 유보하였거나 특약 맺었거나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수익자 권리를 소멸, 변경 있다, 정리했다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총칙에서 이런 걸 공부를 했다는 거.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을 무효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대입한다. 이때 여기 지금 제3자라는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 얘가 여기 3자에 해당이 되는가. 이거를 총칙 시험에서는 유달리 최근에 지금 단답시로 많이 묻고 계약법 시험에서 이게 사례로 많이 출제하는데 거의 한 년마다 출제한다고 생각하면 돼. 총칙에서는 여러분이 예우기 조항 시험 선의 제3자로서 수익자 제3자이다 이렇게 내주고 계약법에서는 사례로 내고 얘는 제3자 될 일 없죠. 원래는 얘가 대금채권 취득해야 되는데 그걸 얘가 대신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으로부터 직접 권리 취득했잖아요. 제3자 아니잖아요. 얘하고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얘가 제3자 되려면 다른 놈이 권리 취득하고 다시 이어받아 3자잖아요. 이건 3자가 아니라 당사자하고 똑같잖아요. 얘가 취득할 대금채권을 대신 취득했으니까 얘는 이 매매로부터 직접 권리 취득했으니까 제3자 아니잖아요. 따라서 선의 제3자 부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총칙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물어보고 사례로 풀 때 깜빡하면 이게 속아버려. 본 시험자가 뭐냐 마음이 급하니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따라서 절대 속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을이 갑의 사기양반류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를 했다. 이때 이 수익자가 선인 경우는 낙약자는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수익자에 대항할 수 있는가? 지문에 이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요. 그러면 지문 자체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얘가 선이니까 대항할 수 없다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틀리다 그 말이야. 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니까. 따라서 선의 수익자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내고 또 말을 바꿔.
따라서 선의 수익자가 대금 지급 청구를 하면 얘는 이 계약을 취소한 것을 이유로 해서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선의여도 보호가 안 되니까 거절할 수 있겠죠? 제3자 아니니까 말을 바꾸니까 정리 잘 하시라고. 그다음 이제 바로 요거 끝나면 이제 해제를 배울 건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은 우리 민법상 계약을 해제하도록 돼 있죠.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얘가 1억을 달라고 청구를 했더니 얘가 대금 지급 거절했다. 흔히 말하는 채무불이행. 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은 계약 해제 및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물론 해제를 하면은 아울러져 원상회복 청구를 할 건데, 문제는 그러면 얘가 얘한테 대금 지급하면서 채무불이행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수익자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이게 민법의 기본이에요. 취소도 마찬가지고 해제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계약 자체를 쉽게 말해 없애는 제도들이에요. 해서 결자지 차원에서 취소 해제처럼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들은 꼭 계약의 당사자만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얘는 계약 해제를 못해요. 그럼 해제는 누가 하느냐? 당사자가 요약자니까 요약자가 계약 해제하고 원상회복 청구도 하는 거예요. 대신 여기에 수익자도 뭐를 할 수 있느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얘도 할 수 있어요. 이걸 하도 물어보니까 요 세 가지 거를 완벽하게 정리 정돈할 거. 다행스럽게 요 책에도 요 세 가지 거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왼쪽에 기억번, 법조문 우측에 니은번 판례. 동그라미 2번 제3자 없이 기억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취소해줘 뭐한다. 니은번. 그러나 수익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제나 원상회복 청구는 안 된다. 디귿번. 선의도 보호가 안 된다. 제3자니까. 그 다음에 니일번. 또 얘는 또 확실히 얘도 들었는데 얘는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거 다 있잖아. 쭉쭉 읽으시라고. 그 다음 밑에 요약자 이행 청구나 제일 밑에 요약자는 해제 다 할 수 있다. 아까 앞에 나온 거 뒤에 낙약자도 노력해서 계약의 당사자 해제 취소권 갖는다. 낙약 당사자니까 핵심 동그라미 2번에 542조 지급도록 출제 아까 앞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조문 거 있잖아. 낙약자는 대가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죠. 대가관계는 근데 542조는 대가관계가 아니라 뭐? 보상관계. 아까 가르쳐 줬잖아 앞에서. 보상관계는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판례 색칠한 거. 여기 제3자라는 계약에서 거의 지금 10년째 제3자 계약 때 해년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사례 문제 등으로 가장 많이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계속 제3자가 출제된 판례가 그 마지막 색칠한 거. 이유는 여기에 딱 속기 좋기 때문에. 지금 얘가 얘한테 1억 원을 딱 지급해서 이렇게. 그런데 후에 얘가 요 계약을 해제했다고 치자 그 말을. 해제를 이렇게. 그럼 이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1억 원을 얘는 돌려받아야죠. 그러면 수익자에게 1억 원을 지급했다 그래서 수익자에게 원상회복 청구하는가? 요걸 묻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은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따라서 얘는 얘한테 이행을 했지만 계약 해제하면 원상회복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요약자에게. 수익자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도 많이 물으니까 점검 잘 하시라고. 자, 해제 원상회복 당사자끼리 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 이거 판례에서 마지막 줄을 보면 낙약자가 이미 제3자 수익자에게 급방에서 돼서 계약 해제에게는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판례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누구한테 청구해야 된다? 요약자에게. 그 판례는 그 말을 안 썼죠. 요약자에게. 그 다음 계약 해제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총칙에서부터 해제란 말은 해체는 별로 안 썼지만 엄청나게 쓰고 살았어요. 또 이런 말도 엄청 했어요. 취소와 더불어서 해제 정도, 여력이 있으면 추인 정도까지 말면 명쾌락 40점은 맞을 실력이 된다고. 이 말은 그만큼 취소와 더불어서 해제가 중요하고 물론 추인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중요하다 그런 의미고. 우리가 취소는 총칙에서 공부를 했는데 해제는 계약법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취소는 단독계약이든 계약이든 모든 법률 행위가 취소 대상이 되니까 모든 법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총칙에서 배우고 해제는
왜 계약법에서 배우나요? 계약의 경우에만 특유하게 인정되는 제도니까 가르쳐줬죠.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은 총체적으로 내가 가르쳐줬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해제에 관한 거를 종합 정리 정도는 좀 해야 된다면, 취소는 우리가 총칙에서 정리 좀 했기 때문에 먼저 해제는 도대체 뭐하는 제도냐. 계약의 경우에 특유 인정되는 제도니까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이 됐어요. 이게 꼭 전제가 되어야 되고, 유효하게 성립이 됐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 그 말이야. 그러면 계약이 아무리 유효하게 성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 존속시킬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아니한 원래 상태대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 해서 인정이 되는 제도가 해제. 그 권리를 해제권 그래. 그럼 눈으로 지금 또 확인한다 말이야.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니까. 도대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은 됐는데 어떤 경우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야. 우리가 총칙에서 지겹도록 공부를 했으니까. 갑이 을하고 건물에 대해서 1억 원에 매매를 했다 치자 그 말이야. 계약의 목적 고르세요. 매도인은 뭐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뭐하고? 대금지금은 부담하고. 이게 목적이죠.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계약 성립하기. 이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 말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안 하거나 매수인이 대금 지급 안 하면 목적 달성 못 하죠. 이런 거를 차무 불리해. 따라서 눈으로 확인했듯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가장 전형적인 것은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는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세요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 이 채무불 이유로 계약 해지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법에 정해져 있는 해제 사유는 뭐이다? 채무불이행. 이게 전형적으로 목적에서 뭐 하는 거니까 이렇게 물 흐르듯이 공부하세요. 물 흐르듯이. 그런데 취소하고 차이가 좀 있다고 총칙에서 가르쳐 줬어요. 이것도 거품 물고 내가 가르쳐 이 말을 꼭 이해하라고. 취소는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는 취소 사유가 발생이 돼야지 취소한다고. 그 세 가지를 배웠죠.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착오, 사기 강박. 그 외에는 당사자가 아무리 1000만 번 우리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합시다. 1000만 번 약정을 맺더라도 취소 못한다. 꼭 법에 정해져 있는 세 가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가르쳐줬어. 근데 해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형적인 경우가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해 보다시피 이게 있으면 계약 해제로 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이걸 법정 해제 그래요. 법에 정해진 해제 사유는 이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무불이행과 관계없이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의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그걸 싸잡아서 우리는 무슨 해제 그래요? 약정 해제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당사자 약정에서도 해제할 수 있다 그 말. 이게 취소하고 차이점이란 말. 또 이런 소리도 해줬어. 공부 못한 사람들, 선생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집중해서 안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되고 또 취소하고 해제를 구별하겠더니 이렇게 또 악쓰고 다닌단 말. 취소는요 제한 능력자 착오사항 강박 때문에 취소하고요, 해제는요 채무력 때문에 해제하고요. 그러니까 빵점 맞는다. 그는 차이가 아니라고 내가 가르쳐 줬어. 총칙 공부할 때. 그는 똑같은 거예요. 법에 정해있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 취소 해제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보다 더 결정적인 차이는 그게 아니고 취소는 약정현 취소 허용이 안 되는데 해제는 이게 차이점이야. 난 분명히 총칙에서 이렇게 가르쳐 들었어. 근데도 문제풀 또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안 들으니까 그래. 차이점 구별했나요? 여기 이제 실무에서는 따라서 해제는 취소와 달리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채무불이행 때문에 해제하는 법정 해제하고 법에 정해진 해제 사유가 이거기 때문에 채무불이행과 관계없이 당사자의 약정에서 해제하는 경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용으로는 이걸 신경 써야 되지만 아무래도 시험은 법에 정해져 있는 해제, 법정이 제일 많이 물어볼게요. 그러나 실무에서 사기 안 치고 떼돈 벌고 싶다. 그러면 약정 해제를 좌회전으로 갖고 놓으시라면 이거 하나만 잘해도 정말로 훌륭한 중개업자 소리를.
이거 약정 해제만 하나 갖고 잘 놀면 정말로 훌륭한 중개업자수로 듣는다고. 실무에서 떼돈 벌고 싶거든. 요거 연구 잘하세요. 떼돈 벌. 해제 개념, 법적 성질 쭉쭉 있고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에서 지금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해제는 취소와 더불어서 전형적인 단독행위죠. 가장 대표적인 단독이에요. 따라서 해제를 할 때는 해제권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의사표시하면 되겠죠. 상대방은 무슨 필요 없고 승낙은 필요 없고 단독이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 민법의 규정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 시험에 쏟아 나오니까 해제는 법적 성질, 이게 이제 우리 민법의 규정이 되는 건데 단독행위야. 이게 단독인 이유는 해제권 자체가 형성권이니까. 이게 형성권이니까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의사표시 하잖아요. 그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한 것이 곧 단독이니까 해제권 형성권이 이거 해제가 단독이란 말이야. 그런데 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대목이 시험에 쏟아 나오니까 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법적 성질이 일단 전혀 달라요. 글자 그대로 요건 단독행위고 해제 계약은 뭐이고 계약이고. 따라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가 없고 계약이니까 일방이 우리 계약 해제하면 어쩔까 청약하고 타방이 뭐하고 그래 해제하거라 승낙하면 해제 계약이 되겠죠. 요거는 뭐하고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하면 되고. 따라서 요거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두 사람 모의해서 합의해서 해제가 이루어진다. 요게 전혀 달라요. 법적 성질이 다르다. 단독행위고 요건 계약이고. 요거는 해제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글자도 당사자 합의해서 해제하는 거야. 기존의 계약을 없애버리고 새로이 계약 맺는 것이 요거죠. 지금 단독행위다. 요거는 뭐이다? 계약이다. 따라서 이제 요즘에 여기서 시험 문제 쏟아 나오는데 뭘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느냐. 지금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는 것은 해제지. 해제 계약은 민법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 그러면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합의 해제에도 적용이 됩니까? 이걸 집중 출제한다는 건데 법적 성질이 전혀 달라요. 이건 단독의 계약이고. 따라서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합의 해제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합의 해제는 당사자의 모의에서 합의해서 계약의 내용 효과가 정해지니까. 이건 단독이고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시험에서 다종다한 게 물어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이런 거예요. 여기 해제 경우는 채무불이익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 합의 해제 계약 경우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익 이유라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못하고 적용이 안 되니까. 또는 여기 해제 경우는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이다. 매매계약 해제했다. 매도는 계약금 중도금 받은 거 돌려줘야 돼요. 이처럼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인 경우는 548조 2항에 나오는데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줄 때 있어요. 그러면 합의 해제의 경우도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인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됩니까?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적용이 안 되니까 이자 붙여서 반환해줄 필요 없다. 이자 붙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답 고르시면 돼. 적용이 안 되니까 이 말만 갖고 놓으시라고 말. 그 대신 외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해제의 경우도 취소나 마찬가지로 갑을 두 사람이 건물 매매했다. 등기 넘어갔다. 제3자 또 파 등기 넘어갔다. 이 상태에서 얘가 해제했다. 이때 제3자는 보호가 되는가? 이런 걸 똑같이 묻는데 우리 법 해제 548조 1항에 보면 해제 의사표시하여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뭔다. 제3자 권리는 보여주세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합의 해제의 경우 똑같은 걸 물어봐요. 이렇게 넘어갔다 둘이 합의해서 해제했다 그 말이에요. 합의해서 해제했어요. 합의 해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랬을 경우에 제3자 권리는 보호가 되는가?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게 548조 1항이요. 이것만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까지가 우리 시험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합의 해제의 경우도 무슨 한다? 제3자 권리는 보호가 되어야 된다. 나머지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책에 보면 그래도 얘가
이 부분이 하도 요즘 시험 많으니까 얼추 지금 써놨어요. 핵심은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 그거 써놨잖아.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담아내가지고 548조 1항 단서는 적용도 거기 있잖아. 정리 딱 하고 뒤에 거기 또 판례 하나 써놨죠. 그것도 맨날 물어봐. 그 외우지는 마세요. 그 특이하게 없는 한 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뭐한다 그 이야기야. 무엇의 경우는 합의 해제의 경우는 그냥 따로따로 외우면 그 정말로 핵심 쓰는 거고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 합의 해제는 원칙 적용이 안 돼. 이렇게 기억하라 그 말. 그 나머지 거기다 다 맞추면 돼. 그 하나하나 다 외우려면 머리통 깨지니까. 이유는 이게 단독이 계약이다 그 이야기야. 그러나 예외가 있다. 그게 뭐이다? 548조 1항 단서는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은 아까 이렇게 똑같은 거. 합의 해제든 해제든 제3대 권리는 보호가 돼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 딱 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취소와 관련해서 이미 총칙에서 이제 가르쳐 드렸지만 거기 동그라미 1번 공통점 양자 모두 소급여가 인정이 되죠. 해제권 취소권은 똑같이 형성권이죠. 그거는 공통적인 점이야.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아까 다 해주죠. 거기 다 있잖아. 쭉쭉 읽어 쭉쭉 밑에 박스 쭉쭉 읽으세요. 그 대신 효과 면에서 네 번째 건 찾았나요? 해제를 하든 취소를 하든 이행한 것이 있으면 돌려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해제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라 그러고 취소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 조문이 잘못 인정이 되어 있어요. 41조가 아니라 741조죠. 부당이득 반환 그러면 741조 맨날 나오잖아 책에. 41조가 아니고 그건 바꿔놓고 나머지 집에 가서 있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실권 약관 해제 조건 더 집중하세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제 첫 번째 나온 해제하고 합의 해제 요걸 집중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요게 이제 판례가 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판례를 줄지 않는데 합의 해제하고 해제에 관한 그 판례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해제에 관한 규정 합의 해제 적용되는 건 이유와 관련 그걸 이제 집중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요거 전에는 직업대로 우리 시험에 집중 물어봤던 것이 해제하고 해제 조건의 차이점을 주로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에. 과거에는. 요즘에는 해제 계약주로 옮겨갔는데 이에 관한 이제 판례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해제하고 해제 조건의 차이도 완벽하게 정리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위의 사례는 둘이 토지 매매를 했다. 얘가 대금 제때 안 줬다. 채무 불이해. 이 경우는 당연히 해제를 한다. 이게 흔히 말하는 법정 해제, 채무 불이행 때 해제하니까. 밑에 사례는 할부 매매를 한번 가르쳐 줬죠. 할부 매매를. 이 할부 매매가 원래는 동산의 소유권 유보 매매니까 동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 시험 좀 안 냈으면 하는데 총칙에서 할부 매매 조건에서 가르쳐 주면서 이게 지금 민법 곳곳에서 우리 시험에 튀어나온다는 할부 매매가 조건에서는 정기 조건, 해제 조건 이것 때문에 계약법에서는 아까 위험부담 공부했죠. 할부 매매에서 또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어요. 상식으로 판단해 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축 한 대를 12개월 할부로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할부 매매 요거는 계약시가 동시에 목적물은 일단 매수액 인도가 되죠. 그러나 뭐 할 때까지 할부금을 안 남을 때까지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를 한다 그래서 소유권 유보 매매. 따라서 할부금을 뭐 하면 완납하면 이거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로 한다는 거. 그럼 완납하면이 정기조건, 해조건이야. 총체는 이걸 집중 물어보고. 정기조건이죠. 성취되면 소유권이 흐르게 생기니까. 여기 이제 계약법에서는 이게 사료로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얼마나 리걸만 형성이 됐는가. 또 안 배웠다고 우겨가지고 선생 또 죽일 놈 살 놈 만들어가지고 선생님 떨어 또 악을 쓸 건지 판단을 한번 해보자 말이야. 이 경우에 지금 얘가 전축을 인도받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근데 3개월쯤 지났을 때 옆집에 불러서 전축이 멸실이 됐어요. 3개월 지나서. 그러면 이제 둘이 싸우겠죠. 가봐하고 뭐 갖고 쏠 것 같아요?
나머지 잔액 할부금 9개월치 남아있죠. 얘는 내 잘못도 없이 옆집에 불나서 전축 날라갔다고, 내 잘못도 없었으니까 나 9개월 할부금 못 낸다고. 매도인, 야 새끼야, 나는 그런 분 잘못 있냐고. 할부금 9개월 내라고. 둘이 분쟁이 생겨요. 두 놈 모두에게 규칙사가 없으니까 하세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 누구한테 불이익 주는 것이 여러분 상식에 맞다고 느낌이 오시나요? 자, 건전한 상식이 입각해서. 그래서 자꾸 외우지 말고 사고를 많이 하라는 거야. 자, 스토리 이렇게 돼. 전축은 일단 A한테 인도가 돼 있어. 얘가 점유 사용을 해. 소유권은 A한테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고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잔액 할부금 9개월 줘야 된다. 정답 띄어먹어도 된다.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위험부담으로. 줘야 되겠죠? 왜 그럴 것 같나요? 전축이 인도돼서 얘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점유를 하게 되면은 위험은 당연히 이 점유자 얘가 부담하는 거. 그게 우리 상식이야. 그잖아요. 얘가 사용하고 있잖아. 근데 얘는 전혀 점유도 안 하고 있는데 불똥 맞으면 안 되잖아. 다 위험은 항상 점유한 자가 부담하는 거야. 그게 기본 원칙이야. 잔액 할부금 9개월 납부하라. 얘 억울하죠? 내 잘못도 없이 9개월치 내야 되니까 불이익이 얘가 없는다. 그래서 위험부담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문제는 다시 왼쪽 돌아오세요. 또 할부매매 떠올리라고 말이야. 내 개인 생각으로는 할부매매는 설마 낼 필요는 없어. 왜냐? 요즘 뭐 전축 사고 밥 쏜다지 사고 그리 사는데 할부로 산 사람 별로 없잖아요. 해외여행도 얼마나 많이 다니는 백성들인데. 이런 거 사람들 추접스럽게 매달 2만 원씩. 옛날 우리 때는 숟가락도 돈 없으니까 할부로 샀어요. 뭐 별로 써먹지도 없는데. 특히 부동산을 다루는 중개사시면 뭐하러 자꾸 내는 거 말이야. 지겹도록 돼요. 지겹도록. 할부매매 떠올리세요. 전축 한 대에서 할부 매매를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 얘가 매달 할부금을 또박또박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할부금을 일이라도 연체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약관을 두게 돼요. 약관에 이제 이런 게 있다고. 매수인이 단 일이라도 할부금 지급을 게을리하면, 할부금을 연체하면 그 말이요. 게을리하면 매매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 일이라도 할부금 지급을 게을리하면 매매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약관을 둔다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할부금 지급을 게을리하면 이게 곧 매수인이 채무이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곧 채무불이행에 해당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매매는 효력을 상실한다. 무슨 조건인가요?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상실, 해지 조건이죠. 따라서 이걸 이쁘게 포장하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약관이라고 부른다. 이런 약관을 법률 용어로 실권약관이라고 그래. 매수인의 권리가 없어진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해제 조건으로 약관, 요거를 실권약관. 따라서 여기 밑의 경우는 얘가 할부금을 일이라도 연체했다. 이것도 똑같은 채무불이행. 그럼 이 경우는 이 채무불이행을 무슨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건으로 하는 약관, 실권약관이 있다. 그 이렇게. 두 개째 비교하세요. 우측의 을이 똑같이 채무이행 안 했다. 근데 1번은 뭐 하는 경우고? 해제. 2번은 채무불이행을 무엇으로 하고 있고? 해제 조건으로 하고 있고. 해제 조건. 요 차이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해제의 경우하고 이걸 해조건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위에 해제의 경우는 첫째 1. 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서 계약이 자동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에게 해제권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해제의 의사표시를, 여기 핵심 포인트예요. 의사표시를 해야지 계약 효력이 소멸이 돼요. 이해했나요? 바로 계약이 해제되는 거 아니라 말이야. 해제권만 발생되고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지. 이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계약 효력이 소멸. 두 번째, 해제의 경우는 취소나 마찬가지로 소급여가 인정이 돼. 처음부터 계약이 절대 안 상태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해제 조건의 경우는 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때 1. 우회 해제처럼 얘가
계약 효력을 실효시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조건만 뭐 하면 성취되면 계약 효력은 바로 소멸이 돼. 뭐가 필요 없다? 의사표시 필요 없죠. 이게 첫 번째 차이예요. 똑같은 채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요거 여기 밑에는 이걸 해제 조건하고 있으니까 해제 조건이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계약 효력은 자동으로 뭐예요? 소멸. 뭐가 필요 없다? 위에처럼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 그 말. 조건 성취해서 계약 효력은 바로 소멸되니까. 첫 번째 차이. 두 번째, 조건 성취 효력은 특약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된다 그 말.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이 돼. 물론 이제 특약이 있으면 소급효 인정이 되지만 특약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되니까 여기가 두 번째 차이예요. 이해했나요? 가장 핵심은 요 첫 번째 거예요. 특히 이제 해제의 경우는 이걸 유념을 항상 하셔야 돼. 이걸 이제 응용해서 함정을 하도 많이 내는데 이게 속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요 계약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 채권자에게 뭐만 생겨요? 일단 해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소멸시키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해제 의사표시 꼭 해야 된다고. 이게 사람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 우리는 지금 해제 의사표시 간단히 이야기지만 증거를 남기려면 또 뭐 해야 돼요? 내용 증명 띄어야죠. 전화통으로 뭐 해제하겠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나중에 나는 얘가 해제했다는 소리 들은 적 없어 발뺌만 또 소송이 붙으니까 증거를 남겨서 내용 증명 보내두고 그 생각이 얼마나 구차한가 이게 문제예요. 해제는 의사표시 해야 된다는 거. 구별하겠죠? 이때 이게 실무에서 써먹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측에 판례 두 개인데 1번 판례는 중도금 미지급, 2번 판례는 잔대금 미지급한 판례인데 물론 우리 시험에는 자주 출제도 그런 판례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1번은 중도금 미지급, 2번은 잔대금 미지급. 1번의 경우는 중도금을 전환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일에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보자 이렇게 약정을 맺은 사건이에요. 1번의 경우는 왜 이런 걸 맺느냐? 중도금 지급하지 않은 건 채무불이행인데 그중에서 이게 이행지체가 돼. 그럼 바로 뒤에 나오지만 이행지체는 바로 해제가 안 돼요. 또 상당한 기간을 있어서 최고를 해야 된다고 엄청 사람을 굳잡게 만들어. 그래서 중도금 미지급 시에는 그 당일에 계약은 자동행위로 본다. 이런 특약 맺으면 엄청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중도금 미지급의 경우는 이 약정에 따라서 그 당일에 자동 계약 해제가 돼요. 그 1번에 뒷구를 써줬잖아. 아주 편해. 근데 잔대금 미지급도 그러냐? 그 이야기 2번 판례는. 잔대금 미지급은 그래 안 되지. 왜 안 돼요? 중도금은 매수인이 선이행이지만 잔금은 매도인하고 아까 가르쳐줬잖아. 동시행관계라고. 그럼 보세요. 잔대금 지금 3월 20일 얘가 잔대금을 전할자 지급 안 하면 그 당일에 계약은 자동 해제된 걸 보자. 이렇게 특약 맺다 쳐보세요. 그래서 잔대금 지급 안 했어요. 그때 자동 해제 안 되잖아. 해제가 되려면 이행지체가 있어야 된다고. 그 나 가르쳐줬잖아요. 매도나 소유권하고 잔금 지급 무슨 관계라고? 동시행관계니까. 얘가 3월 20일 잔대금 지급 안 했다 그래서 이행지체가 아니잖아요. 그 자동 해제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차이점 이해하라 그 말이야. 그럼 이 경우에 자동 해제 되려면 절차가 좀 필요하죠. 거기는 빠졌지만 뭐가 필요해요? 한번 해보세요. 아까 다 가르쳐 드렸어. 얘가 동시행 관계니까 얘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러려면은 매도인 쪽에서 일단 뭐 해야 돼요? 이행 제공해야죠. 나 소유권 넘겨줄게. 잔금 지급을 이행 제공을 하고서 매수인을 뭐에 빠뜨려야지?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지 비로소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거예요. 잔대금은. 이해했나요? 실무에서 써먹으세요. 이게 해놓으면 엄청 편해.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해제 조건부 매매라고 부른다. 1번, 2번, 이 판례를. 그 약정이 성취만 되면 계약 효력이 어쩐다? 자동으로 소멸이 된다.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해제 조건부 매매라 그래요. 그런 걸. 근데 차이는 있다는 거죠. 중도금 1번은 미지급, 2번은 잔대금 미지급. 중도금은 선이행, 잔금은 거래권에서 매도인하고 소유권자하고 동시행관계니까. 2번 잔대금 미지급 시에는 그 당일에 계약에 자동되는 걸로 본다. 특약 맺더라도 그 당일에 자동 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 과정만 이해하시면 돼. 시험에는 뭐 자주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실무에 써먹어야 되니까. 좀만 쉬었다 하죠.